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가결되면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후속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게 되면 총리 인준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황장수 소장, 김미연 소장, 강훈식 교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중대사 내정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좀 파격적이다. 우리가 한중 수교 이후에 처음으로 군인 출신이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최근에 그 사드, 그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 미사일 방어 중에서요. 그 부분을 한반도에 한국에 하려고 하는 미국과 그걸 반대하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 입장이 계속 곤란해져서 협상 과정도 지금 이 비밀로 붙이고 있죠. 사실상 미국은 부지까지 확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양해를 구하려고 이제 주중 대사를 국방 전문가를 보냈는데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대사는 국장급입니다. 과거에 리빈 그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돌아가가지고 웨이하이 위해시에 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격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 일부 방송들은 뭐 중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이야기하는데 한국이 미국하고의 군사 동맹이고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한국만으로 방어하기가 벅차니까 주한 미군의 전시작전권 이양을 갖다가 무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그래서 미국이 어렵사리 그걸 양해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이 만약에 핵이 탑재된 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서 날리거나 일본 등 우방국을 향해서 날릴 때 그걸 요격하려면 미사일은 올라갈 때 요격이 가능하지 올라가고 나면 요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쏘는 거나 북한에서 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쏘기 좋은 데가 한반도 한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미사일 방어망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지금 중국을 고려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한다면서 꼬리를 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미 간의 동맹이 될 것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중국은 한국의 안보를 책임진다고 미국처럼 이야기를 해주는가? 안 그러면 이 북한의 핵미사일,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중국이 책임지고 저지시키겠다고 약속을 하는가? 이러지 않은 쪽의 상황에서 중국의 전직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급 인물을 보내는 부분은 좀 이 미국하고의 관계에 봤을 때 언밸런스다. 지금 미국 대사 이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호영이라고 그 외무부 1차관 한 분이 가 계시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에 와 있는 서울에 와 있는 미국 대사는 리퍼트라고 오바마의 핵심 접근으로 역대 최강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런 언밸런스된 외교를 계속해 가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인사다 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사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투입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또 한 가지가 외교적인 경험이 없어서 과연 안보 전문가만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도 있어요. 네,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김장수 내정자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약간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논란이 휩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적합한가 하는 좀 약간의 의구심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 돌려막기식의 그리고 해전문 인사를 계속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 번 썼던 사람이 다시 또 쓰는 이런 인사 관행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안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인 거는 검증도 지금 한 번도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돌려막기식 인사 저는 좀 약간 부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미국과는 안보, 중국은 경제, 우리 최대 교역국이니까요. 이런 식의 구상을 가져왔는데 이게 사드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서면서 그런 구도가 이제 깨지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고민과 선택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 한 해 동안만 2014년만 중국의 요코가 한 612만 명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뭐 18조, 19조 정도에 육박하고요. 단순하게 경제 문제를 배제하고 안보 문제만을 전면으로 하는 주중 대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그냥 보훈 인사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가 아닌가. 네. 더군다나 이 인재풀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장기 불황인데 미국 경제만 살아나고 미국이 세일가스, 세일 오일로 지금 사우디, 아메리카라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5년 안에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해다 쓰는 데가 동북아시아, 한중일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중동, 인도양을 중시하다가 이제 미국의 모든 군사력이 태평양과 동북아시아로 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연료를 파는 가장 중요한 이 운송처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중국은 한마디로 올해부터 경제가 상당히 붕괴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세계 경제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옛날과 같은 중국 일변도의 경제도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현재 상황만 고려해가지고 친중 일변도로 가는 듯 미국이 느끼면서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지금 드라이하고 냉각으로 유지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몇 년 지나면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다는 걸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예. 자, 이제 김장수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은 주중대사에 내정이 됐고 지금 권영세 대사는 곧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비서실장 내정설이 있는데 친박계에다 또 검찰 출신, 친박 핵심이죠. 검찰 출신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것이 좀 부담도 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뭐 장점을 보자면 뭐 상대적으로 좀 젊기 때문에 좀 세대 교체한다는 그런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박들이 전진 배치, 내각에 전진 배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서실장마저 친박의 핵심 인사를 기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뭐 당에서 약간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뭐 원칙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검사 출신들, 특히 검찰 출신들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면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정무적인 능력이 좀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분이,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총선에서 이분이 좀 낙마를 하셨고요. 출마하셨다가 전 당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친박들하고 약간의 친이들하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을 구질하게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지금 차기 총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는데 과연 이분이 비서실장에 기용하고 난 뒤에 뭐 금방 두고 출마를 한다면은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대통령께서 좀 고려하셔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정치는 당에다 맡겨라. 그리고 비서실장은 정무 능력이 좀 뛰어난 정책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를 좀 앉히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더 신선하고 좀 새신의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의도에 다시 복귀하고 싶은 의지가 권영세 주중대사가 되게 강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임태희 전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때 비서실장 갔다가 지금까지도 지역구를 못 찾고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의도로 바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강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임태희 실장님이 이제 자리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고, 또 권영세 실장님이 다음번에 출마를 한다면 이번에 비서실장 맡는 거는 적합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권영세 비서실장론이 부각되는 이유는 김기춘 후임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주중안보대사 자리를 비우고 공교롭게도 주중대사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이 현재 비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들을 좀 전면화해서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친박들을 표진할 수 있는데 최대한 포진을 시키는 그런 입장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권영세 대사도 있고 현경대 평통수석 부의장 황강호 국민대통합위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심지어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한 이주영 의원까지 거론이 되는데 언론에 이렇게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온다는 건
언론이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반증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 뭐 제 경험에 의하면 예. 언론이 지금 취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권영세 그 주중 대사가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보면서도 또 여러 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 언론 스스로가 보험성 지금 보도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가 지금 상당히 예. 그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 하는데 유력하지만은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 필요한 비서실장은 어떤 이 사람인가? 제가 볼 때는 뭐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위해서 가장 예를 들어 지지율을 올리는데 좋은 예. 사람이 아니라 뭐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의 캐릭터를 생각한다면 대통령과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비서실장을 맡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해온 어떤 비서실장의 몫이라는 부분에 고유한 비서실장의 역할이 아닌 부분이 좀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이 통제와 조정, 뭐 예. 이걸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같이 여권 내부에서의 지지 기반이 취약한 쪽에서 권력을 끌어가려면 공안이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김기춘 실장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관여를 해왔죠. 그런 어떤 부분을 갖다가 김기춘 실장 대신에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황교안 뭐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노련한 황강욱 한번 비서실장을 했던 다른 정권에 있었지만 황강욱 씨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뭐 김병호 언론재단 그 이사장 하시는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모르는 인물을 갖다가 비서실장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 가장 가까운 인물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카드를 이제 가지고 상당히 이제 핵심의 카드로 사용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도덕성에 상당히 이제 뭐 상처를 입고 이런 상태에서 국정 동력의 추동력을 회복하기에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남은 하나의 반전 카드는 이 비서실장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서실장 카드라도 제대로 살려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세신의 이미지를 가진 분을 하는 것이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 보여지는 게 지금 당청 간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정책의 엇박자 때문이거든요. 그런 정책의 엇박자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정책 전문가가 와서 정책의 이해도를 좀 있는 분이 당청 간의 어떤 정책을 조율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비서실장 중에 생각합니다. 정책 전문가가 와서 당청 간의 정책의 이 턴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대통령이 마음이 다르게 먹였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무래도 비서실장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민정특보와 정무특보 역할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사람을 후임자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방금 전에 김미연 소장님이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이완구 총리 후보 인준으로 국정 동력을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새 배터리인 줄 알고 배터리를 갈아 끼웠는데 이미 인준 과정에서 방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어쨌든 간에 오늘 통과가 되겠습니까? 일단 새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는 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연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오늘 뭐 표결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총리 후보자를 인정하느냐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흔쾌히 받아들이고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예. 통과될 거라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지도부에서 표단속을 하는 걸 보면 또 분위기가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요. 또 이재호 의원은 정치인은 대의를 택해야 된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하시고. 뭐 그거 뭐 저 반대한다 이야기를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했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저도 통과될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여권으로서는 가장 어렵게 통과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저는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하는 최종 투표 제적을 카운팅할 때는 들어갔다가 이 기술적으로 기권을 내버리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아예 다 반대하는 식으로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권하는 이런 방법을 만약에 동원한다면 여권만으로 예를 들어서 제적의 과반수, 148석. 그러니까 제적의 과반수 또 그냥 투표한 사람 중에서 또 과반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야권이 다 참석했다가 전부 제적에는 포함된 채 기권을 해버린다면 여권만으로 148석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한 8명 정도만 반대를 해버리면
이게 부결되는 어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여건으로서는 가장 곤혹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보여요.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여건 내부에 지금 표단속이 한참일 거라고 보입니다. 네, 기권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수는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만약 기권을 하게 되면 진짜 야당이 여당한테 제대로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아당이 아예 불참해주기를 속은 바라고 있겠죠. 네, 안 들어오는 게 그런 얘기가 좋겠죠. 나옵니다. 아예 차라리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원하는데 저는 뭐 참가는 할 것 같고요. 참가해서 표를 던질지 아니면 뭐 다 퇴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의 반란표에 의해서 만일에 부결이 된다면 저는 뭐 이건 새누리당 지도부가 총사퇴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전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본다면 지금도 들어가자니 그렇고 또 안 들어가자고 하니까 이 충청권의 민심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뭐 하루 만에 충청에서는 떨어지고 그리고 뭐 그와 더불어서 문재인 의원의 지지율이 뭐 상당폭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왔기 때문에 충청권 민심을 고려해서라도 들어가자니 그렇고 또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저는 뭐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후폭풍은 지금 예상이 된다고 예상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문제는 이제 새정치연합 안에도 충청권 의원이 한 10분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안 들어갔다면 투표 안 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역에 앞으로 몰아칠 후폭풍이 굉장히 우려스러울 거고요. 또 새정치연합 안에서 만약에 여권 내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여권만 투표했다가 만약에 부결된다면 박근혜 정부나 예를 들어서 여권이 질이 멸렬해지는 상태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표한테 굉장히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될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원하지 않는 또 야권 내부에 비노계. 뭐 박지원 후보 측에 있었던 비노계 이런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해줄 거냐 그것도 또 의문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오늘 지도력이 얼만큼 되느냐 미천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의원총회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보이는데요. 예결위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취재 기자도 많이 몰려 있고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한 교수님, 표 분석을 해봤을 때 자신 있게 통과될 거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방금 전에 황장수 소장님 말씀하신 어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충청권 의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일부 이탈이 있더라도.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물론 새누리당에도 이탈표가 충분히 있을 걸로 예측이 되지만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어떤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다는 게 저희 예측이고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좀 참고하자 또는 여론조사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게 원래 원내대표끼리의 이 문제가 돼야 될 것이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하는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박 지도부의 소위 친박 총리를 통과시킬 건지 한 여부의 지도력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양 지도부가 하나는 정치력으로 문재인 대표는 정치력의 문제 또 새누리당에는 비박 지도부의 지도력의 문제로 이 문제가 좀 붙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정국에 있어서도 이게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대전 충청 지역에 최근에 나돌고 있는 플래카드, 내걸린 플래카드 내용을 보셨는데 플래카드에 이완구 낙마시키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라고 그런 플래카드가 있는데 상당히 새정치연합한테 좀 위협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위협적이라고 보여지지만요. 저는 이런 데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총리라고 하는 거는요. 100% 대한민국 국민의 총리여야 되는 거지. 이분의 총리가 자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반드시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것은 뭐 충청권에서 충청 총리니까 무조건 돼야 된다는 이런 방식은 결국은 다음 선거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 입장에서 본다면 수도권에서 상당히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충청 총리니까 무조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여론몰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이면 문재인 의원의 호남 총리론부터 해서 이제 이 지역 갈등이 조금씩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문회 할 때 호남이
국회의원들이 청문위원이 돼가지고 청문특위위원이 되어서 충청도 정인한테 몰아붙였다. 이제 이렇게 가면서 급기야 이제 뭐 충청도 지지율 이러면서 이제 저 플래카드까지 나왔거든요. 이 정치가요, 이거 굉장히 지금 대응적으로 가요. 과거에 영호남 지역 갈등에 덧붙여서 이제는 신지역 갈등으로 충청 호남 간 지역 갈등이 또 나오는 겁니까? 이 좁은 땅덩이를 쪼개가지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플래카드를 유심히 보시면요. 충청 총리 낙마시키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 플래카드 밑에 어떤 분인가가 볼펜으로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써놓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플래카드의 내용이 충청 민심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창피한 줄 알라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저런 플래카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충청의 표심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참 대권 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표결 전략에서 이기고 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기려고 하는 표결 전략보다는 상처를 덜 입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이콧을 하면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보이콧을 해도 부담이 될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원래 그 새누리당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표결을 연기하자고 해서 저희가 16일 날 오늘 표결에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럼 그때 왜 표결하지 않고 오늘로 연기했느냐. 그때 보이콧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이미 연기를 요청했던 야당 입장에선 정확한 반대의 표심이든 아니면 기권의 표심이든 또 다른 의미로 참여해서 표심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본회의 보이콧하기에는 정치적 명분이 지금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불참을 택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참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반드시 참여를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를 표명해 주기를 국민들도 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에서요, 정권할 때 보면 그 포트폴리오에 이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갖다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올인해서 요즘 말로 좀 속된 말로 몰빵을 했다가 한 방에 다 잃을 수 있는데요. 정치의 전략은 주식하고도 조금 다른 게 위험 최소화가 이익 극대화보다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 위험 최소화를 하는 방법은 표결에 참여해서 여권의 반대가 좀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고 야권의 반대는 좀 단속하기를 바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현명한 수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지. 데미지 컨트롤을 한다고 하죠. 자, 이제 지금 새누리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막 열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55명이 참석해서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총에서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2시 본회의에 표결에 임하겠습니다. 다른 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오늘 반드시 표결 처리돼야 되고 또 의원님들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무사히 무난히 임준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최고위원님들도 뜻을 모았습니다. 간단한 의장님과 원내수석의 간단한 보고 또 청문특위 간사님의 보고를 듣고 바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 말씀입니다. 바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투표 전략, 본회의 전략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을 나가게 하고 곧 비공개로 회의, 의원총회가 들어가게 될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지난 주말에 보면 문재인 대표는 대표 당선 직후에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했고 또 김무성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갔는데 이렇게 서로 참배 정치하는 걸 보면 그만큼 서로 중도층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오늘 바로 이 총리 인준안에도 같이 그런 분위기가 배어 있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중도층도 신경 쓰고요. 자기의 텃밭도 신경 쓰고 더 나아가서 이 반대하는 계층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김무성 대표가 간 데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은 그 주말에
여론이 어떻게 전개될까 굉장히 우려를 했을 겁니다. 결국은 반대가 조금 많기는 많은데 저 반대 여론이 확산이 될 거냐, 적절하게 현상 유지를 해가느냐 하는데 다행히도 네. 뭐 11% 차입니까? 찬성 반대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예상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뭐 23%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반대가 네. 훨씬 많았죠, 인준에. 근데 지금 11%가 줄었으니까 야권의 핵심들이 노리던 여론조사 조사로 하자고 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말을 던져 놓으면 그게 또 이 주목을 받으면서 반대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예.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으로서는 약간은 안도하는 상황이 좀 됐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려고 네네. 막 각자 전부 다 이 묘소를 열심히 다녔죠. 네. 지금 이제 총리 후보로 이완구 총리 후보가 총리로서 적합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적합하다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인준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국민들도 예, 국정이 너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꽤 되는 것 국민들도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 또 낙마하게 되면 예. 상당히 국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란 상태가 오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만약 이완구 오늘 후보가 오늘 뭐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는 향후 이 전국을 이끌어가는데 어떤 추동력을 이미 좀 잃어버린 거 아니냐. 도덕적으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올려주고 모든 것을 좀 원상태로 회복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카드가 정말 이렇게 돼버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만 좀 들고요.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내일 뭐 인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에서는 정말 좀 국민의 좀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가 되기를 지금 좀 기대해 봅니다. 예. 뭐 지금 이완구 후보자가 그동안 칩거를 하면서 강원도에 가족과 함께 강원도에 갔다 왔다가 이제 어제는 자택에 돌아와서 파자마로 추정이 됩니다. 실루엣을 보니까 파자마를 입고 TV 보는 그런 화면도 나왔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 오늘 인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설 민심에서 어떤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 야당의 입장에선 시간을 좀 가지면서 분위기를 좀 보면서 이 인준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완구 총리가 설 전에 통과가 되고 또 개각과 동시에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려고 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가 너무 아까 우리 김면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너무 흠결이 많다 이런 지점이 좀 돼서 사실상의 박근혜 정부의 한 축을 이끌어 나갈 총리로 기대하고 추천되었으나 그런 동력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비서실장 인선으로 그렇죠.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참 얘기가 다시 도돌이표가 됩니다만 지금 나머지 후속 개각 가지고는 지금 별로 변수로 쓸만한 카드가 없는 거죠. 예, 뭐 그 예. 후속에 예를 들어 예. 통일부나 뭐 해수부나 예. 이런 뭐 국토부 장관이 누가 됐다 해서 그것이 분위기 반전의 계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예. 비서실장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분위기 반전은 별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분위기 반전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지금 경제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주요 정책에서 이 정책의 전환을 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을 향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네. 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설 민심은 보합세일 것 같습니다. 여건이 뭐 그렇다고 크게 유리해지지도 않고 네. 야권도 지금까지 몰아오는 과정에서 뭐 자질구레한 실수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야권의 지금 컨벤션 효과가 여권의 지금 이 개각 쇄신 효과보다 조금 높은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이 뭐 설 민심을 지나면서 한쪽으로 확실히 하게 쏠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저도 뭐 그런 예. 대목에 있어서는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인선이나 인사 문제로 이번 소위 이제 설 밥상위에 네. 설 밥상위에 민심위에다가 무엇을 올려놓을 것인가. 그래서 이완구 총리 또 새로운 얼굴들을 좀 올려놓고 국민들이 좀 즐거워했으면 하는 시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여권의 입장에서. 하지만 그게 좀 실패로 좀 돌아가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인사 문제보다는 오히려 또 정책적인 네. 방향, 기조에 대한 국정 운영의 기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정치보다는 정책 쪽이라는 것이 확실한 분석입니다. 두 분 말씀 다 아마 김면 선생님도 공감할 그렇죠. 거라고 네.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